심리학자 문제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치료의 선구자인 프리츠 펄스입니다. 네, 펄스라는 분이 골드스타인의 조수로 일하면서 접한 개념인데 땡땡땡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며 인간의 진실한 본성을 통합해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장난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말장난일까요? 바로 요거 접한 개념이다라는 게 말장난입니다. 아우 정말 짜증이 나서 그죠? 왜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펄스라는 분은요. 1893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펄스라는 분, 펄스. 요 분은요. 연대를 보면 1893년부터 1970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비교적. 다른 분들은 막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자, 실제로 이 전체론을 주장한, 이게 답이 전체론인데요. 예,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론입니다. 전체론인데, 이 전체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는 철학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네. 헤겔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를 걸쳐서 사신 분이고 18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 철학 공부까지 해야 돼? 철학이나 의학은 심리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더라고요. 특히 옛날에는. 그쵸? 그래서 심리학에 이 과학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심리학이. 우리 고대에는 원자론, 개체론 이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스트럭처리즘, 구성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구성주의, 구조주의. 이거랑 통하는 부분인데요. 고대에는 뭐든지 1 더하기 1은 2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전체로는요. 이 사람의 내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내면이 2라고 하면 이게 1 더하기 1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들을 볼 때는 이렇게 뭐 3 더하기 3은 뭐 6이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분들의 합을 통해서 대상이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전체론입니다. 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하고 1831년에 깨꼬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맞는 말이다 싶었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아들러입니다. 개인 심리학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나누어 질 수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왜 31번 문제에서는 게슈탈트의 펄스가 주장했다고 했을까요? 네. 접한 개념이라고 했죠. 접한 개념. 펄스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활동 시기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기입니다. 아들러가 1937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자, 요분하고 차이가 좀 나죠. 게슈탈트가 활발했던 시기가 1900년대 중반입니다. 그죠? 1900년대 중반. 그죠? 자, 우리가 이 전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들러보다는 펄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더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음, 프리츠 펄스 씨가 이 1970년까지 계속 전체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슈탈트의 이론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작은 아주 오래 전부터 되었었다는 거, 아들러도 전체론을 주장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시작된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현실 치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 치료가 발전한 시기는 190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이 게슈탈트가 실존 치료와 형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실 치료에는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습니다. 현실 치료의 대표 주자는 윌리엄 글래서이시고요. 우리 이 발달 심리, 학습 심리 특히 예. 사람 이름이 환장하게 많이 나오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미리미리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글래서라는 분은 무려 2000년대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장수하셨습니다. 네. 어쨌거나, 나중에 얘기할 거고, 현실 치료가 운운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입니다. 현실 치료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62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연도를 얘기하고 하는 거는 헷갈리시라고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가시면 정말 덜 헷갈리시고 정말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보람 있잖아요. 네. 어, 영상을 자주 자주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2번. 시간도 없는데 뭐 영상을 자꾸 보래요. 그쵸? 한 번 보기도 바쁜데. 여튼 그렇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예,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각화입니다. 삼각화. 말은 쉽죠? 삼각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예. 자, 가족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제3자를 끌어들여 도모하는 기법입니다. 이 체계론적 가족 상담 이론에서 가족 상담 이론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며 가족 상담 접근에서 중시되어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요. 자, 보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인 관계의 경우에는 친밀하고 평온하면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싸우죠? 네,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안이 증가하고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해지는데 요 삼각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에서 불안이 심해지면 상대방이 가해오는 압력 때문에 결국 힘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하잖아요. 정서적 거리가 생기는데 두 사람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결국 제3자에게로 정서적 관계를 확대해서 요 삼각화를 형성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네. 자, 가족의 융합 정도가 높을수록 이것을 형성하려는 노력, 삼각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해지고, 예, 가족의 융합 정도가 높다는 것은 분화가 잘 안 됐다는 말이죠. 분화 수준이 낮다는 얘기고, 가족이 이 삼각화 형태를 갖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미분화 때문이고, 문제 해결이 되는 듯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삼각화를 고수하다 보면 특정 가족 구성원은 계속해서 미분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경우 삼각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고착돼서 안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왜 보엔이 보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삼각화를 이렇게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체계라고 하였느냐? 요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는데 갈등이 깊어지면서 점점 사이가 나빠집니다. 불안이 증가하고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해지죠. 서로 상대방이 가해오는 압력 때문에 정서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즉 제3자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결혼해서 이 부부가 막 싸우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이 부부로서 성장해 나가고 엄마 아빠 역할을 받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악하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뭐라 그랬어요? 가족의 융합 정도가 높을수록 삼각화가 심해진다 그랬죠. 예. 자, 일단 제3자에게로 정서적 관계를 확대해서 삼각화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형태를 갖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미분화 때문이라고 했죠.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형태를 고수하다 보면 특정 가족 구성원의 미분화가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부가 아이 제3자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서 막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은데 왜 이게 안 좋냐? 오래 가면 왜곡됩니다. 그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엔이 말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체계에서의 3자는 누구냐? 제3자는 바로 상담사입니다. 네. 보에는요, 상담사가 이 관계에 개입해서 제3자가 되는 현상을 탈삼각화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체계라고 했습니다. 예. 가족 이외의 인물이 상담사라면 이 정서적인 삼각관계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과 접촉하고 치료적인 삼각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3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경우는 삼각관계가 역기능적으로 고착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왜곡돼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담사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두지 않겠지만 제3자가 만약에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자녀에 국한이 된다면 집착과 소유욕과 승부욕과 이게 막 얽혀지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가겠죠. 이런 걸 역기능적인 고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삼각화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개인 심리학적 입장의 상담자가
관심을 갖는 개념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개인 심리학적 입장의 상담사라고 했지만 개인 심리학 누구죠? 입장의 상담사. 아들러죠, 아들러. 아들러이십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리학 개념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여기 전체론 보이시죠? 전체론. 전체론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전체론은 게슈탈트 거야 이러고 선택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론 맞고, 열등감과 우월감 맞고, 출생 순위 맞고, 공동체 의식 맞습니다. 삼각화는 보현이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A, B, C, D가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예. 자,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호를 골라 쓰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A번, 개인은 정신과 신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집합된 것이 아닌 분리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네, 이거 뭐죠? 전체론입니다. 전체론. B번, 열등감은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긴다. 동기 유발의 근거로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과 보상 개념이잖아요. 네.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시는 거죠. 지금은 뭐 문제를 생각해서 푼다기보다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월하게 되는 건데 우월감은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동기고 선천적이며 이렇게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 이것을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생의 목표와 목표 추구 방법을 결정하고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자아의 창조적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상의 목표라서 러서가 아니라 라서. 네, 또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는 미래에 실제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에 대한 이상을 의미한다. 허구적 목적론, 가상적 목표입니다. 가상적 목표. 그리고 F로 넘어가면요.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F로 가면 인생의 목표, 자아 개념, 성격,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행동 습관의 독특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생활 양식입니다. 자, 생활 양식은 답이 있죠? 우리의 독특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며 출생 순위로 인해 형제 간에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열등의 경험도 여기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칩니다. 자, 출생 순위 있죠? 자, 생활 양식. 출생 순위도 여기 있다고. 생활 양식이 F이고요. 자, 형제 간의 개인적 차이는 다른 형제의 존재 유무와 그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형성되며 심리적 출생 순위는 실제 출생 순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정 내에서 어떤 순위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게 주관적인 출생 순위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태어난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은 사회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가 됩니다. 답이 다 써있잖아가 아니라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이 사회적 관심. 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요. 저 공동체 의식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개인주의자입니다. 근데 개인 심리학에서 이런 걸 주장했다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싫어요, 저는. 사회적 관심 없이는 열등감의 극복, 정신의 발달, 문화의 발달 등이 절대 불가능하다. 공동체 의식 그냥 발전 안 하고 말지. 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공동체 의식.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곡된 공동체 의식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공부하시라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지 답을 채워넣으라고 한 건 아니죠. 일단 요거 F가 생활 양식이고요. 출생 순위에 대한 설명이 G였고 그 다음에 HI 채워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굳이 만들면서 책을 읽은 게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5번
다음은 게슈탈트 상담에서 제시한 접촉 경계 혼란의 유형이다. 예, 알맞은 개념을 설명하는 기호를 골라 쓰시오. 그랬어요. 자, 타인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동화된 채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예, 내사입니다. 흔히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거나, 예, 내가 느끼는 걸 남한테 철석 갖다 붙이는 거, 투사죠.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하고 싶은 바를 나에게 하는 것. 그죠?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계속하는 것. 이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융합은요. 자, 융합. 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며 융합으로 인하여 예, 자신의 경계를 갖지 못할 때 개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해결 과제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말 되게 어렵죠? 일단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뒤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D번 읽어보세요. 자,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행동이며 관심의 대상이 자신인 까닭에 타인과 관계가 맺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자, 약간 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개념이겠죠. 타인을 의식해서 자신을 대상화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나예요. 그래서 자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편향. 예. 감당하기 힘든 외부 환경 자극이 올 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 그렇죠? 자, 게슈탈트 유형, 게슈탈트에서 말한 접촉 경계 혼란 유형, 예, A, B, C, D, E, F였는데요. 이런 개념은, 이게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일단 정의를 외우시고, 예, 이해하고 외우시고, 예를 들어서 맞춰서,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36번 보세요. 자,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야기에 절대 순응하라는 타인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자, 이게 바로 내사입니다. 내사. 이게 내사. 시험 점수가 낮은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탓이야. 예, 이게 투사죠. 예. 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돌려요. 이게 바로 반전이고요. 상대가 행복하면 행복을 느끼고 친구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야 된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예, 이게 융합인데요.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 하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슬픈데 너도 같이 슬퍼해야지. 내가 슬픈데 너 어떻게 웃고 있을 수가 있니? 뭐,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도 슬프지? 하고 징징거리는 참 희한한 애들이 있었어요. 네, 얘네들은 융합된 애들입니다. 게슈탈트에. 네, 누가 떠올라서 네,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길을 걸으며 다들 나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점검합니다. 예,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자, 2번. 야, 요게 지금, 자, 저거고요. 자의식이고요. 감당하기 힘든 외부 자극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감각이 확 둔화됩니다. 예, 머릿속이 하얘진다? 전기가 퍽 나간다? 뭐 이런 거. 예,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요 6번하고 5번은요,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쭉 보시고, 야, 이게 얘구나, 이게 얘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 일단 이해가 되실 거고, 기억을 하시고, 예,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외워둬야 됩니다. 예. 37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35번, 36번, 37번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을 아시겠죠? 다음은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은 말이 짝지어진 것은 타인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발생한다. 예, 타인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거, 예,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내사고요. 내사. 자,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할 때, 예, 투사입니다. 이거 전적으로 자기 시점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타인이 뭔가 막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 부모의 이야기에 절대 순응하라는 어떤 타인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해버립니다. 타인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내사고요. 자,
내가 타인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게 투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려고 해요. 이런 게 투사죠. 시험 점수가 낮아요. 화가 나요.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공부 안 했죠. 내가 힘들어. 내가 게으름을 피거나 내가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누구를 탓할 사람을 계속 찾아요. 예. 이런 거. 내가 타인이 그렇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나 마음속에서 요걸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말장난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의 말장난을 하는지를 예, 이렇게 감을 딱 익히시는 게 어찌 보면은 이 한상심 시험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알게 모르게 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 풀면서 보다 보니까 말장난의 패턴도 일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론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를 해보시는 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집까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튼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왜 하냐고. 예, 뭐 돈 벌려고 하냐고. 아유, 제가 돈을 벌려면 강의를 더 뛰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깝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시험을 자꾸 떨어지는 지인들이 계셔서 제가 되게 속이 상했어요. 예, 제가 그런 거를 못 보거든요. 이 말장난에 자꾸 넘어가셔서 공부를 잘 하셨는데도 떨어지는 게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정보를 자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팔자인 것 같습니다. 네. 38번 보세요. 자, 제가 전 영상이었나?에서 심리학자 시험 볼 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자, 대충 읽어서 엔티시던츠랑 비헤이비어랑 컨시퀀스 A, B, C만 딱 보고 여기에 A 있고 B 있고 C 있고 한 거 보고 이거 앨리스 또는 뭐 이름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스키는 보이지도 않고 A, B, C 어쩌고 한 거 이거 저기 인지행동 치료 아니었나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행동주의 거고 행동주의 예 A, B, C잖아요. 이거 A, B, C 패러다임입니다. 예. 앨리스의 이론 아니에요. A, B, C 패러다임. 어디 거다? 행동주의 거다. 여기에서의 B는 비헤이비어. 자, 이거 비헤이비어지. 예. 빌리프가 아닙니다. 38번의 답은 A, B, C 패러다임. 자, 행동 분석 A, B, C 패러다임에서 A가 의미하는 것, 엔티시던트인데,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들도 막 헷갈려서 아무거나 막 쓰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엔티시던츠라는 거는요 합리적 그 REBT 앨리스가 쓰던 개념인데 행동 분석 ABC에서도 막 씁니다. 거기서 사실은 요거예요. 액티베이팅 이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단 그 앨리스의 앨리스의 A, B, C, D, E 이론 기억나시죠? 선행사건, 빌리프, 신념, 그 다음에 컨시퀀스, 디퓨팅, 그 다음에 이펙트 나오는 거. 여기에서 쓰는 게 보통 엔티시던트였고요. 이렇게 고요. 이 ABC 패러다임에서 쓰는 게 이게 액티베이팅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개를 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해석을 하면 똑같아요. 엔티시던트 선행 사건, 액티베이팅 이벤트, 뭐 선행 유발 이벤트,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4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인간의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 등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의해서 이상행동에 정신장애가 생긴다고 본다. 역기능적 사고와 부정적 신념인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나 비합리적인 심리 체계를 찾아서 변화시키는 초점을 둔다. 등등등등 여기 나오네요. 백 앨리스 켈리가 있죠. 이거 뭐죠? 네, 인지치료 또는 인지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토대가 된 인지적 접근의 효시는요, 조지 켈리라고 합니다. 조지 켈리. 여기 켈리라는 이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켈리는 누구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켈리라는 사람은 1955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리스하고 백은요, 1962년, 1963년인데, 조지 켈리라는 사람은 1955년에 이걸 이미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하고 앨리스까지는 알겠는데 켈리가 누구야 하지 마시고 그냥 백하고 앨리스만 보고 넘어가시는 걸로. 네. 자, 백의 인지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치료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1, 2, 3, 4번은 전부 핵심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네 가지 치료 지침 맞고요. 예. 요거 무의식이 형성되는 영유아시절 환경편 요거는 정신 분석이죠. 그 다음 42번부터는요,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네요. 자, 이것도 아까 본 것처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이에요. 별로의 이론이 다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네.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기호. 자, 어려운 상황에서의 적절한 경험을 상기시키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해결 중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수련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뭐랄까, 슈퍼바이저들이 쓰는 주된 이론을 자기하고 잘 맞추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슈퍼바이저라고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옳기는 하시겠죠. 다 맞기는 하겠지만, 나랑 잘 맞기는 힘듭니다. 그런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저명한 분이신데,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쳐다보기도 싫은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분이 인간적으로 싫은 게 아니고 그분들의 개념이 정말 저하고 안 맞아서 슈퍼비전을 도저히 그분들한테 받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해요. 안 맞는 걸 알아야 잘 맞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무식하다거나 학문적으로 어떤 배움이 짧다, 뭐 경험이 연륜이 깊지 않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안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 우리는 지금 모든 이론을 다 섭렵한 상담사가 되자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쵸? 상담을 잘해서 내담자를 훌륭하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는 슈퍼바이저를 찾아가는 것도 상담자의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를 하느냐? 저 해결중심 상담 싫어합니다. 네. 해결중심 상담, 싫어합니다. 어쨌든 개념만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경험을 상기시키려면요. 이 내담자가 적절한 경험을 했어야 돼요. 네, 그쵸? 대처를 얘기합니다. 대처. 그거 찾는데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연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한 방법을 찾아내요. 의도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예외입니다.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뭐, 다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담 기법들인데, 해결 중심 상담은. 그러다 보면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내담자한테. 내담자의 어떤 경험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해결 중심 상담하고 잘 안 맞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구체화 명료한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기적적이라고. 네. 자, 숫자를 이용하여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에 대한 태도, 정서적 친밀도 이런 거를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척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 쓸만해요. 그래서 요새는 딱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통합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치료 기법을. 여러분 수련 수첩 쓰실 때 이건 팁인데요. 어떤 기법으로 상담을 하셨습니까? 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 통합적 기법입니다. 거기다가 정신분석 이렇게 썼다가는 수련생 주제에 정신분석 상담을 했다고? 네가 했으면 얼마나 했는데? 이러고 딴지거는 면접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수련 수첩에 어떤 기법을 썼냐 할 때는 통합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기록이 남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적어두진 않겠습니다. 자, 2번은요.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내담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추측하도록 한다. 이게 관계인데요. 이게 참 말은 그런데 이렇게 상담 기법을 쓰다 보면은 내담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가 쓰셔야 되는 방법이고 수련도 오래 하셔야 저는 이 해결 중심 상담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해결 중심 상담은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슈퍼바이저님을 만나 뵌 것도 너무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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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찾아가게 되니까. 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 평정기록법 또는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록법 또는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데, 예,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상태를 직무 요건, 이 직업 상담에서 나오는 문제이더라고요. 비교를 통해서 일정의 평정 척도로 나타내는 것과 방식으로 기업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방식이다.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예. 자, 평가를 당하는 대상의 태도, 능력, 업적, 적성 등을 예, 기준에 따라서 평정 요소별 척도로 평가하는 거.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류 선택지가 있을수록 정교하고 정확하지만 세분화되는 것이 반드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잡해지면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런 말이고, 직업 상담할 때 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이게 왜 심리학자 문제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 문제를 편집할 때 이게 행동평가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걸로.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자, 44번 볼게요. 행동평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네. 행동주의 연구에서 출발한 거 맞고요. 행동평가는요. 예,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 뭐 그 연구, 행동주의 연구에서 출발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보다 상황 여인을 더 중시하고요. 어, 이 행동평가라고 하면요. 그 환경적 기여도의 중요성을 더 중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상황 특정적으로 보는 거죠. 상황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규준적 이 접근이 뭐냐, 개인 특이적 접근이 뭐냐,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DSM-5 있잖아요. 예.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이게 가장 규준적인 접근입니다. 가장 규준적인 접근. 행동평가는, 예, 일단 개인 특이적이죠. 또 통계를 내기가 힘들죠. 개인의 특수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이디오그래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내용을 수령하기 용이한 어떤 이야기식 기록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 내용을 수량화하기 용이하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위에서 말한, 예, 어디 갔니? 예, 평정기록법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이야기식 기록법은요, 관찰한 또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써두는 걸 이야기한다고 해요. 예, 나래티브잖아요. 내러티브 리코딩 하면요. 이거는 기록한 내용을 수령하기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번을 빼고 봐야 되니까 A번, B번, C번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4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43번 문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마도 찾아봤겠죠? 44번 문제를 풀다가,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보다 보니 평정기록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고, 그걸 문제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43번과 44번을 합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을 보겠습니다. 45번은 두 개입니다. 여기도 45번이 있고, 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문제도 45번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예. 똑같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답을 조금 다르게 채워 넣으시라고. 자, 답을 다르게 채워 넣으시면서 한 번 더 보시라고. 이거는 뭐 외워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외우시기도 해야 되지만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 명칭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TAT 검사잖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그쵸? 주제 통각 검사. 근데 이 통각할 때 이게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이 아니에요. 예, 종합한다 할 때 통입니다. 종합한다. 예. 그래서 모건 머레이 테마틱 어퍼셉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퍼셉션 하면요.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도 아마 통각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한자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고통하는 통자하고. 이게 뭐 철학적인 어떤 경험, 이게 자기 의식 속으로 들어온 어떤 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통각 검사, TAT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안에 그림들을 쫙 봐가면서 이 욕구와 압력, 여기서 욕구는 니드라고 하고요. 니드. 압력은 프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어떤 개념인데요. 음,
근데 왜 머레이가, 모건 머레이 검사냐? 예, 주제통합 검사가 크리스티나 모건이라는 여자분이 계시고, 예, 헨리 알렉산더 예,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이하고 모건이 연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 재밌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뭐, 예, 뭐 재밌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 두 사람은 다 불륜이었기 때문에, 네, 잘못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머레이가 이제 이 그러니까 머레이하고 모건이 둘이 막 저거 했는데 이 남자를 되게 나쁜 놈으로 치부를 해서 머레이가 뭐 유부남이었고 크리스티나 모건이 뭐 처녀였다 이게 아니고요. 둘이 승살에 만난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티나 모건은요. 이 1897년생이고 네. 알렉산더 머레이는 1893년생입니다. 두 사람 4살 차이 나고요. 근데 크리스티나 모건이 되게 불행하게 죽었어요. 네, 그래서 머레이를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알렉산더 머레이라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머레이라는 분이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욕구와 압력과 이런 갈등을 분석하는 데 특화가 된 사람이냐면요. 그것도 그림으로.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조세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 그로부터 7년 후에 크리스티나 모건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뭐 부부관계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알렉산더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티나 모건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예, 자기 애인하고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를 떠나고 싶지 않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나쁜 놈이죠. 그쵸? 아니 뭐야 지가 뭔데. 예, 그래가지고 이 하도 고민을 하니까 또 이 두 사람이 융한테 미쳐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융한테 미쳐있던 사람들이라 크리스티나 모건이 야 이 나쁜 놈아 빨리 부인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융을 찾아가서 상담 좀 해보면 어때? 이랬다고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머레이가 예, 무려 융을 만나러 스위스로 갑니다. 취링으로 가요. 예,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을 했겠죠? 예, 그래서 크리스티나 모건이랑 결혼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싶어도. 그랬는데 이 머레이라는 사람의 삶을 잠깐만 보면은 굉장히 이 신체적인 어떤 약점도 많았고 이 아내를 떠나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컨플릭트, 갈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리적으로 좀 뭐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고 꼭 이 아내와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힘든 삶을 사신 분이긴 한데 이 머레이라는 분이 정작 이 정말 불행하게 죽은 건 크리스티나 모건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바닷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 69세에 60대 후반에 그랬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가였거든요. 크리스티나 모건이라는 여자는 그림을 그리는 여자였고, 이 주식통계학 검사의 그림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가의 어떤 광기도 있었고, 또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크리스티나 모건도 그 머레이 얘가 이 이렇게 뭐지 연구했던 이 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 연구는 훌륭하게 잘했지만 결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크리스티나 모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여튼 우리가 머레이, 예, 모건 머레이 테마틱 퍼셉션 테스트 TAT 검사라고 할 때 이런 러브 스토리도 숨겨져 있다는 것. 이런 배경을 보고 이 검사를 좀 보면요. 아, 진짜 머레이가 천재구나 싶기는 해요.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할 45번 문제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수검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자신을 동일시하므로 검사자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찾아낸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요. 그 다음에 예, 여기 B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 검사자는 주인공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반적 환경과 특수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강도와 빈도 등 특징적 양상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게 지금 내담자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막 만들어 가면 그때 검사자가 해야 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예, 환경, 자극 또는 압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다음 3단계는 C번 설명이요.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검사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저는 TAT 검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 단계가 심적 부착입니다. 심적 부착. 검사자는 주인공이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인물이나 사물이나 관념이나 현상 같은 주인공의 욕구와 프레스, 압력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 내적 심리 상태로 들어가는 게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2번. 검사자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행복, 갈등, 비관의 양상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해결 행동의 양식입니다. 환경 자극, 압력에 직면할 때, 힘들 때 반응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주인공이 겪는 성공 또는 실패의 정도 평가, 그리고 이야기가 새드 엔딩인지 해피 엔딩인지 얘를 보고 주인공의 갈등 상태가 미해결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해결되는지를 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검자, 검사를 하시는 분이 정말 할 일이 많죠. 그쵸?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융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머레이하고 모건트 융한테 정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네.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트가 뿅뿅 나갑니다. 네. 예. 융도 타로 연구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로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저의 도구이기 때문에 야, 대단하다 싶고 제가 TAT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TAT보다는 타로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라, 이 이상 더 전문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45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욕구 압력 분석법이잖아요. 욕구는 need고 압력은 press입니다. 그런데 해설지에 보시면 욕구 입력 분석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입력이라고 쓴 건 다 압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글자가 하나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나 빠졌죠. 어찌 이런, 네, 그렇습니다. 뭐, 입력하고 압력을 헷갈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타가 좀 심하게 났네요. 자, 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1단계 분석 요인은 주인공이었죠. 주인공. 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담자가, 수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검사자는 빨리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1단계. 그 다음 2단계. 주인공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반적 환경과 특수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강도와 빈도와 특징적 양상을 세밀하게 검토해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 자극 또는 압력이겠죠. 환경이 주는 자극 그리고 압력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검사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인공의 욕구, 동기, 행동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분석 요인이죠. 그 다음 4단계가 바로 심적 부착입니다. 심적 부착.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죠. 네. 검사자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가까이 하는 인물 또는 멀리 하는 인물, 사물이나 관념이나 현상, 주인공의 욕구나 압력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단계로 넘어갑니다. 내적 심리 상태를 봐야겠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행복, 갈등, 비관의 양상을 포착하고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해결 행동 양식. 행동 양식. 어떨 때 해결 양식이 나와요? 환경의 자극이나 압력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빨리 봐야 되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결과, 그렇죠? 결말.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그리고 좀 후련하게 해결이 되어서 끝나느냐, 아니면 미해결 상태로 지속이 되는가,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머레이와 모건의 욕구 압력 분석법 TAT 검사 거 요거를 좀 숙지하셔야 되고
자, 46번부터는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